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6월 20일 일요일인데요. 오늘 아침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황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홍보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고요.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저의 시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에는요. 지난번 제가 어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2022년 우리 국내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증권인 시각으로 본 대선 시나리오와 관련주들을 매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선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망은 우리나라 역대 대선 결과에 대해서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 중 오로지 주식 투자 분석에 필요한 부분만을 제가 발췌해서 정리하였을 뿐이고요. 그 외 운영자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주관적 판단은 일체 개입되지 않았음을 밝혀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선은 2022년 3월 9일로 예정이 돼 있죠. 오늘 6월 20일인데 약 8개월 보름이 남았다고 하는 점. 대선 시계가 현 정부도 벌써 5년을 거의 채워가는 그런 상황이죠.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선 우선 참고사항으로 보면 한국과 미국 대통령 직선제를 무슨 선거 체계라든가 이런 거 약간 차이는 있지만 미국을 많이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대선과 관련해서 10년 주기설이라는 것이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도 그 군사정부 이후에 노태우 정부부터 1988년, 이제 물론 87년 대선이었는데요. 이 집권은 8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보통 10년 단위로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1988년 노태우 김영삼 여당이었죠. 그리고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또 10년간,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10년간. 그럼 이런 패턴이라면 2017년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다음 차기 집권자는 또 10년 주기설로 할 경우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또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또 보통 미국도 1992년 이후는 그 정권이 그 당별로 교체가 되는데 4년 중임 후 교체되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1993년에서 2000년도 8년 동안 클린턴 민주당이죠. 부시 또 8년, 2001년부터 8년까지 공화당이고요. 오바마 8년 다 재임에 성공을 한 그런 사례예요. 민주당. 그런데 트럼프가 작년에 재선에 실패를 했죠. 그리고 현재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런 그 추세를 보면 민주당이 좀 유리할 수도 있고 또 미국에서는 이렇게 교체됐다는 그런 측면을 또 야당 측에서 또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런 기사들도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결론은 경향은 이런 경향일 뿐이지 이게 꼭 정해진 법칙은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대선 관련주가 왜 중요하고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나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주식시장에 오래 있어 봤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뭐 김대중 관련주다, 김영삼 관련주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이게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이때 할 때 처음에는 물론 지지율이 높지 않아 가지고 별로 그렇게 반응을 안 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혹시 진짜로 되면 그때 당시 행정수도가 뜨거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충청권에 기반을 둔 그 관련주들, 당시 이제 충남방적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일반 예상을 깨고 노무현 대통령이 또 당선되는 그런 이변이 또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그때 당시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그 부동산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선거 이전에도 좀 오르고 선거 이후에도 한참 동안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된 다음에 5년마다 연례 행사로 우리 한국에서 정치 관련주로 그 계속 인맥주, 정책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하는 점. 근데 이제 특징은 선거 전에 강세였다, 선거 후에는 하락하는 패턴도 항상 동일하니까요. 이러한 그 선거 전에 형성됐던 거품이 언젠간 꺼진다고 하는 점을 잘 명심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선거에서 1년 전 각종 여론조사에 차기 대통령은 이미 나와 있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아주 궁금하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도저히 오리무중인 것 같고 하지만 이미 지나간 대선에서 이미 1년 이내 각종 여론조사에 여야의 1, 2의 후보 중에서 대부분 본선의 후보로 결정된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거론되는 많은 후보에 제3의 후보가 출연할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볼 때 민주당은 현재 1, 2의 후보가 장기간 일정한 추세를 계속 형성하고 있죠. 이재명, 이낙연 뭐 이런 추세로.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반론도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출발을 할 때 지지율이 2% 선에 불과했었다. 그런데 본선에 이기고 결국 대통령까지 된 사례가 있다. 이런 또 반론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야당은 국민의힘 등 다양한 그 야당 지지층에서 후보들은 많은데 지지율이 5% 또는 5% 이하 이렇게 다수 형성돼 있는 것이 또 특이하죠. 또 제3지대로 무당파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지율 1위를 장기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제3 후보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번에 관전 포인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2022년 대선은 2002년과 2012년 대선과 유사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대선을 지금 보면 특이하게 여당 후보는 일단 어디야 합종연행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대신 야당 후보, 야당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제3 후보를 영입해서 정권 탈환을 나서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러다 보니까 2002년 대선에서 여당인 노무현 후보, 이때는 오히려 여당이 또 약했죠. 야당의 이해창 후보라고 하는 강력한 후보에 맞서서 여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물론 이때 단일화가 성공을 했지만 선거 마지막 날 결렬됐었죠. 그렇지만 결국 이 단일화가 성공됐었다고 하는 것. 또 2002년 여당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제 지금하고 2012년이 많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여당에는 박근혜 후보가 아주 독보적인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항을 해서 야당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단일화를 했지만 선거에는 실패했었다. 그래서 이 연합이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해서 과연 이번 제3지대의 그 윤석열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많이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과거 정몽준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의 선례를 많이 답습하고 또
그때 당시에 단점이 무엇이었는지, 장점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거를 많이 연구를 하겠죠. 첫째로 이제 그 행보에 국민의당에 과연 입당을 할 것이냐 여부. 네, 최근에 많이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입당을 할 경우에는 정당 조직이라고 하는 거대한 안정적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고요. 누구래도 이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당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행보를 걷기 어렵다고 하는 단순히 지지율만 가지고 이렇게 정권까지 잡기는 한계가 있다는 이런 분석들인데 이제 물론 입당하는데도 여러 가지 단점은 있죠. 일단 그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쪽만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경험 부족으로 일단 입당을 하게 되면 여야 다양한 후보들의 집중적인 공세가 있을 텐데 이 공세를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혹독한 검증 과정이 통과해야 되는 이런 숙제들이 있죠. 과거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 야당에 있다가 여당과 합당을 하면서 한 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하는 이런 전공법이 그때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정권 교체를 이루는 초석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과연 이러한 전공법을 택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고 또 제3세력으로 계속 잔류하다가 지금 현재 지지율 1위니까 굳이 야당에 입당을 해서 여러 후보들을 상대로 해서 그 단일화 경쟁,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야권 후보가 한 명으로 확정된 다음에 높은 지지율을 놓고 1대1로 단일화 신호를 해서 본선으로 직행하겠다 하는 이런 계산들이 있겠지만요. 이제 이거는 고달픈 이제 정치적 역정은 피할 수 있겠지만 자칫 간보기 정치로 오해를 해서 국민 실증으로 장기간 고공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들. 결국은 이제 심사숙고 기간을 좀 최대한 길게 잡고 민생 행보를 이어가면서 대변인 참모 등 내부의 다양한 의견과 또 외부 국민 여론들을 수렴한 후에 최선의 행보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1야당 국민의힘의 전략도 이제 최대 현안인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영입하기 위한 시도,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표가 되겠죠. 그 후보에 공을 들여서 영입하려고 하는 시도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추가로 다양한 인재를 영입해서 후보층을 넓히는 자각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가 또 지난 주말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런 접촉도 신문 기사로 나왔었죠. 이제 결론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각 당의 노력, 또 우리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 건가 하는 얘기. 물론 이제 현재 집권 여당은 집권 초기 지지율이 현재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또 민심을 얻지 못한 정책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통해서 지지층을 다시 끌어들이고 민심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야당도 마찬가지로 과거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고 현재 지지율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게 어디에 기반을 한 건지 무슨 무엇 때문에 다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정확히 진단하고 집권당의 정책에 무작정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여 지지층의 의원을 꾸준히 넓혀가야 할 거다. 이런 걸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우리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대선 후보 결정까지는 아직도 긴 시간이 남았다는 거. 또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조사 추이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확고한 자기 판단과 중심을 갖고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단순히 여론의 지지율만 믿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매매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 대안으로는 단순 인맥주는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죠. 왜냐면은 어떤 그 회사의 임원이라든가 누가 만약에 그 회사를 떠난다든가 또는 또 후보 자체도 사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 그 상당히 위험 부담에 노출될 수가 있죠. 오늘 또 대표적인 실례로 디지털 조선이라고 하는 종목이 지금 조선일보 전 논설 의원이 이 윤석열 캠프로 들어가서 주가가 이렇게 강한 흐름이었는데 오늘 아침 또 뉴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또 보니까 이 디지털 조선 그러니까 이 대변인 있죠. 윤석열 캠프에 임명된 대변인이 사퇴를 했더라고요. 사퇴한 이유가 이제 일신상의 이유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마 이 대변인들이 국민의당에 입당을 하느냐 이런 여부를 놓고 그 다소 그 엇박자를 내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동원 전 논설위원 오늘 기사가 신문에 실려가지고 내일 결국은 인맥주에 이렇게 투자를 해놓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내일 어떻게 반응이 될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단순한 인맥주보다는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차기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책 사업 이런 관련 정책주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이제 현재 그 대표적으로 그린 에너지라든가 탈탄소 또 수소화 정책, 소형 원전, 환경 개선, 부동산, 주택 건설 정책,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책, 다양한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 관련주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대선 관련주들은 많은 거품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사실 뜻하지 않은 후보의 신상 변화, 오늘 같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임원이라든가 대표이사가 어디에 소속돼 있지만 가급적이면 대표이사도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대표이사들이 좀 더 안전하긴 하겠죠. 근데 임원들은 언제 또 그 회사 그리고 대외적으로 자기가 그 회사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나쁘고 또 후보한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퇴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걸 그런 그거에 따른 이제 주가가 급락할 위험성이 상존해 있으니까 자기 판단에 따라 무엇보다도 이 여론이라든가 또는 인터넷의 단순한 찌라시성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 판단에 따라서 만일에 잘못돼도 내가 감내할 수 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투자할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맥주에 대해서는요, 일단 그 대선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지율이 높은 그런 후보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지율하고 또 상관없이 시장에서 주로 많이 거래되는 종목, 우리가 그 매매 패턴상 한번 그 단순히 이게 대선 관련주다 아니다 이거를 떠나서 차트로 접근을 한다든가 또는 거래량이 많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몇 개 살펴보고요. 이게 결국 그뭐 지지율이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제가 여기서 전부 다 시간 관계상 많은 후보 종목군들을 선택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 앞으로 또 거래량 급증 등 특이한 종목으로 시장에서 부상이 될 경우에 그때그때 시황에서 개별 종목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대선 전체적인 그 대선과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 마치고요. 종목에 대해서 또 간략히 알아보고 오늘 시황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대선 우리가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윤석열 관련주 중으로 이제 애니 능률이라고 하는 것,
이제 애니능률이 이 대주주가 야쿠르트로 돼 있죠. 한국 야쿠르트가 45%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처음에 이 종목이 올라갈 때는 대표이사가 파평윤 씨다 해서 그 이 성만 같다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냐 했는데 다소 이상한 반응을 보였죠. 주가가 2,000원대에서 무려 3만 원대까지 상승하는 이런 과열 현상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게 이제 그 이 회사의 대주주인 한국 야쿠르트 회장께서 파평윤 씨, 뭐 종친회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돼 있다는 그런 인맥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최근은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잠깐 반짝했다가 고점에 매물이 쏟아지고 이러는 것.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추가 상승을 노리기에는 여러모로 어렵죠. 일단 윤석열 총장의 행보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믿음이 또 안 가는 그런 상황이고, 입당을 할 건지 또 안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갈짓자 행보 이런 것도 좀 불확실하게 보니까 선뜻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결정을 못 내리고 추가로 매수하는 이런 거에도 부담이 느껴진다고 하는 측면이요. 이제 덕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회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서울법대, 뭐 동문 이런 이야기 그리고 희림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관련된 그 건설 그쪽의 디자인 이런 거와 관련된 기업으로 이 최근에 또 11,500원 물론 이제 바닥권에 아주 바닥권보다는 지금 주가가 다 올라 있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디지털 조선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단 그 대변인직에서 사퇴한 이런 영향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고요. 간단히 종목만 나열하는 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사회사 관련이죠. 주가는 지금 장기간 8, 9천 원대에서 횡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 최근에 이제 웅진 마찬가지로 윤석금 회장, 파평윤 씨, 또 윤석열 회장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인맥으로 얽혀져 있는 그런 주식이죠. 주가도 4,000원대에서 다소 지금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이재명 관련주 하면 이제 동신건설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요. 또 에이텍, 성남을 기반으로 한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지금 후원회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죠. 토탈 소프트, 또 카스, 또 사회이사가 또 사법연수원 동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 이낙연 후보는 남산알미늄 우리가 과거부터 초반에 지지율을 높을 때는 이 남산알미늄이 선두로 많이 올라갔는데 요새 후보의 지지율과 따라서 주가도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점. 이런 추세죠. 이제 그 여당 후보군에서 이제 이루원이라든가 최재형 후보 하면은 이제 KS 인맥이죠. 경기고 서울대 법대 그 인맥에 따라서 주가들도 많이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같은 때 김동연 전 부총리 지금 현재 명확한 입장 표명은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야권에서 영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과거 박근혜 정부서부터 여와 새로 정권이 바뀐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다 여당하고도 관련이 있고 야당하고도 관련이 있고 양쪽에 다 영입 대상이 되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특히 경제통이고요. 덕수 상고 출신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 그 인맥들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타 여러분들이 이런 인맥주에 대해서는 조금만 그 스마트폰에 해당 후보를 넣고 검색을 하면 요즘은 그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그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대선 정책주로 여든 야든 그 당연히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그중에서 이제 원전이 뜨거운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돼요. 현 정부는 어차피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을 고수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야권의 지지가 강해지고 할수록 이 원전은 다시 철회되거나 탈원전이 철회되고 이 신정부가 만약에 야권이 집권을 한다고 그런다면 이 두산 중국 이쪽 그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지율의 추이에 따라서 야권이 강하다 하게 되면 그 원전주들이 또다시 상승 추세를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또 여당 후보가 또 앞선다든가 하면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매매하기 제일 변동폭이 크고 매매하기 좋은 것이 원전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러면 원전 관련주는 우리가 항상 여기 시황에서 많이 다뤘던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대한전선, 보성 파워텍, 우리기술, 우진, 또 효성 첨단 소재, 코롱 인더스트리, 두산 퓨얼셀 아주 종목들이 많이 있죠. 기타 이제 도시 재생 사업,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것들도 웹스라든가 동양, 또 가비아, 위즈코프, 아가방 컴퍼니, 모나리자, 자연과 환경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있다고 하는 점. 다소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위험 부담이 항상 따른다는 그런 점들도 있고요. 종목을 제일 중요한 건 매매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바닥에서 급등한 이런 종목들을 과연 따라붙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하는 것, 장중에 조정하고 어느 타이밍에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반등하는지 그런 걸 순간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매수해서 짧게 수익을 내고 다시 관망하고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주말을 맞이해서 2022년 내년 3월 달에 펼쳐지는 대선의 시나리오를 언론 지상에 보도된 각종 보도 내용들을 종합해서 제가 한번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